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러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이유는 LNG 전쟁이다. 왜냐하면 this is a money war.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네.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치가 워낙 도미넌트했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 2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아주 귀한 익스큐즈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한 겁니다. 음모론자들이 소설을 썼으면 미국이 이런 상황을 유도했다고도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많이 쓰는 나라인데 굉장히 답답하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개발한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었는데 결과가 없었죠. 예. 그러고 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자원 쪽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일앤가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 보면은 하이드로젠에 목을 메고 가스는 완전히 LNG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오늘은 신과 대화 시간에 거의 에너지의 신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백근욱 박사님인데요. 국제 에너지 전문가로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또 저서도 쓰시고 옥스포드 에너지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도 계셨고 그리고 영국 왕실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차담하우스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이고요. 제가 대표적인 저서 한 권을 알려달라 했더니 이 500페이지가 넘는 원서를 알려주셨어요. 사이노러시안 오일앤가스 코어포레이션,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 가스 협력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백근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근욱입니다. 네.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근무하셨네요. 예. 영국에서 산 지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국에 사십니까? 아니면 다시 영국으로 가셔야 됩니까? 내일 사실 출국을 합니다. 아, 내일 영국으로 가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한국으로 잠깐 오실 때 인터뷰를 요청드린 거군요. 예. 영국이 국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로서 중요한 나라입니까? 영국보다는 예. 런던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런던. 예. 그러니까 런던에서 매년 아주 중요한 국제 에너지 회의들이 많이 열리고요. 예. 봄, 가을에 특히나 가을에는 CEO 200에서 300명이 참석하는 빅 컨퍼런스가 늘상 개최됩니다. 그게 몇십 년간 40년간 개최됐었기 때문에 그 회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회의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영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꽤 있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면서 전 세계 이슈를 그쪽에서 이제 모아서 하는. 영국이 정말 잘하는 게 네, 그런 유명한 것들이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게더링하고 게투노 하는 그 미팅 장소로 활용을 잘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에너지 문제 중에서도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바람에 국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를 갑자기 이제 유럽이 뭐 자이든 타이든 차단하고 있으니까 예. 용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냥 공급이 달려서 가격이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때의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런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아주 고약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재밌겠네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 특히나 공급받는 가스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는 수요자들에게 대해서는 약속을 바이올레이션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가스를 팔면서 그럼요. 정규 가격을 제때 내는 서유럽 국가들에게는 네. 아주 페어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좀 트러블 메이킹을 야기시킨 거는 트랜짓 컨트리에 한해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트랜짓 컨트리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구라파하고 구소련에 있던 국가들은 네. 러시아에서 받는 가격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서 본인들도 쓸 건데 그러니까요. 좀 깎아달라. 예, 형제 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레버뉴가 그 아. 통관료를 받으면서 많이 생기는 거니까 예. 자기네들도 디스카운트 받고 동시에 통관료도 받고 아. 양쪽을 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그런 옵션을 늘상 취해왔기 때문에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러시아에게 불평을 많이 토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쁘다라고 지적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데모나이징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이제 항변하기 위해서 제가 러시아하고 중국의 석유가스 협력을 40년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네. 페어하게 공평하게 얘기했을 때는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디모나이저 돼야 될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가스 수도꼭지 잠그고 가스 꼭지 잠그고 열었다가 하면서 유럽을 그 움켜쥐고 있다는 거는 약간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제값에 내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농락하는 짓을 안 했습니다. 한 적은 없고 예. 그동안에는 그럼 중간에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가끔 잠그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그건 그 중간에 지나가는 가스관 지나가는 그 예. 나라와의 갈등이지 그렇죠. 최종 소비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 러시아가 그 트랜짓 컨트리들의 헤데익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독일로 볼틱회를 통해 가지고 55 BCM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나니까 네.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레버뉴가 없어지니까 노르트 스트림 두 번째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를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미국조차도 그 노드 스트림 2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파이프라인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미국의 LNG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달리 말해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통상 유럽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가스 시장 그러니까 규모가 네. 연간 140 BCM였어요. 네. 그 가운데서 만약에 이게 노드 스트림 2까지 합쳐진다면은 110 BCM을 독일에서 혼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그 물량이 LNG 물량으로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7,700만 톤의 물량이 돼요. 예. 그런데 7,700만 톤이라는 물량은 2020년 기준으로 예. 전 세계 최대 LNG 생산 국가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카타르하고 호주가 각기 7,7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럽 시장에서 파이프라인 가스 대신에 7,700만 톤의 LNG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유럽 시장을 타켓으로 했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가스가 있으니까 네. 유럽 시장에서의 LNG 마켓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상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같은 변방의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LNG 도입국에 대해서 문을 두드렸지 네. 메인 수요국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독일이 러시아산 저렴한 가스를 파이프로 실어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가스를 많이 도입을 하니까 예. 미국으로 봐서는 LNG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장이 생기지를 않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럼 독일은 자국이 쓰는 가스가 100이라면 100 중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오는 가스는 어느 정도로 대략 썼습니까? 독일이 전체 도입 가스의 45%를 러시아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럼 노드 스트림 2가 연결이 되면 그 비중이 더 올라가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노드 스트림 2가 연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독일도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다 썼어요? 못 썼죠. 왜냐하면 네. 미국산 미국산 가스는 LNG로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예. 독일에는 그런 LNG를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나머지 55% 정도는 어디서 사다 썼습니까? 다른 파이프라인 가스가 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 저희가 북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고 아하.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급원을 다원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러시아에서 좀 더 많은 가스를 수입해 오면 예. 노르웨이나 혹은 뭐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가스를 덜 쓰게 되겠죠. 균형을 맞추죠. 통상 왜냐하면은 예. 통상 이제 한 국가에서 그 스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원을 다원화시키는 걸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고 그렇겠죠. 예. 디펜던스 레이트를 30% 이상 올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미 30이 넘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메르켈이라는 그러니까 수상이 네. 17년 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디펜던스를 확 올려줘 버린 겁니다. 네. 그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디펜던스가 너무 올라간다. 예전 네이토 시절에는 30% 이상 올라가는 건 이거는 보더라인을 넘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40%, 45%까지 간 거는 위험 수준이라고 그렇게 미국은 계속 아규를 했었어요. 근데 노드스트림 2가 연결이 되면 더 늘어난다는 더 말씀이시고.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은 독일을 상대로 해가지고 로비를 한 거죠. 노드스트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있었는데 메르켈 수상이 그만두자마자 슐츠라는 챈슬러가 들어와 가지고 네.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 노드스트림 2 안 하는 것 쪽으로. 그렇게 간 거죠. 결국은. 네. 그런데 네. 그 빌미를 만들어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러시아는 무작정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러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이유는 이게 LNG 워다. 그러니까 LNG 전쟁이다. 왜냐하면 this is a money war. 네. 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LNG 시장에서의 이익이 뭔가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가스 생산국이고 또 수출국입니다. 예. 그런데 벌써 유럽 시장은 장악을 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크게 그러니까 수출 규모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수출 대국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만 없었으면은 그 위치를 계속 콘솔리데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 봐서는 답답한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전 세계 LNG 수요량이 3억 8천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지금 아시아 부분이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수요국이죠. 중국, 일본, 한국. 예. 예. 거기다가 인도까지 들어오고 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히 LNG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유럽은 LNG 시장이 한정돼 있었어요. 네. 파이프라인 가스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이 밸런스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파이프라인 가스에다가 더해서 LNG를 더 수출을 하자.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네. LNG 수출 부분이었어요. 배로 실어 나르는 거 액화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 부분이 이제 여기인데 사실 미국이 2008년에 쉘 레볼루션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 10년 동안 아주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앞으로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자급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량의 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15년 정도의 준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북단에 있는 야말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북극 지역의 육상 지역에서 예. 사용되지 않고 있던 육상 가스가 개발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LNG로 그러니까 전환이 된 겁니다. 네. 그거를 외부 사람들은 전혀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아주 심각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네. 2017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야말 LNG 트레인 1이 나왔고 또 18년, 19년 합쳐서 3년 동안에 1,650만 톤이라는 대규모 LNG가 나왔어요. 그 전에 사할린2 물량이 1,100만 톤까지 됐어요. 그래서 예. 두 개를 합치면은 기본적으로는 2,700에서 2,800만 톤 규모였어요. 그 물량이 러시아로 하여금 LNG가 굉장히 루크레티브한 비즈니스다라는 걸 확신을 넣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미국 셰일 가스가 본격적으로 2020년대에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수출이 시작될 거니까 우리도 거기 맞불을 놔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야말 반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기단 반도가 있습니다. 예. 그 기단 반도에 엄청난 LNG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LNG가 아틱 LNG2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카타르하고 아틱 LNG2 가격을 보시면은 카타르는 실질적으로 이게 3.1에서 6.2 그 나머지는 다 거의 다 7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갑니다. 그죠? X축에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가스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카타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야말도 있네요. 예. 야말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US 걸프 오브 멕시코도 있고. 가장 싸게 생산하는 곳은 카타르입니다. 맨 아래쪽에 토탈 코스트가 있고. 그렇죠. 캐는 가격, 운반하는 가격 뭐 등등 다 있네요. 그렇죠. 예. 이 가격은 러시아 에너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도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확연히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아틱 LNG2가 굉장히 가격 경쟁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건 어느 나라 LNG입니까? 이게 기단 반도에서 나오는 러시아산 국가 LNG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개발이 안 됐어요. 어허. 근데 야말 LNG는 진작에 이제 2017년 말부터 생산이 시작되고 수출이 됐는데 예. 지금 본격적으로 아틱 LNG2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말부터 생산이 되는 계획을 잡고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었는데 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유럽 그러니까 특히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 회사들이 거기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아틱 LNG2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허.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제일 큰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북극 LNG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야말 LNG하고 별개로 6천만 톤 앞으로 그러니까 스테이지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아틱 LNG2, 아틱 LNG1, 아틱 LNG3를 총괄해서 예. 생산을 하게 되면은 예.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6천만 톤이 됩니다. 이 가격들이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5에서 2달러 MMBTU 차이가 있습니다. 싸다는 거죠. 싸죠. 그러니까 톤당 가격으로 100불 차이가 나요. 거의. 아니 어디서 캐는 가스는 더 싸고 어디서 캐는 가스는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채굴 설비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럼 말씀해 주셨던 뭐 야말이나 야말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비싸요. 왜냐하면 파일을 많이 박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온도 스윙이 거기는 100도예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소환포 지역이 되면은 파일을 박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비용이 들겠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틱 LNG2는 그 야말을 박지 않는 대신에 그 아주 큰 사이즈의 바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파일 코스트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스트가 30%가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10센트. 예, 10센트고 리퀴팩션 코스트도 상당히 낮았기 낮고. 때문에 유일하게 부담이 된 거는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 코스트. 실어 나르는 거. 그렇죠. 구도까지. 그거 그러니까 아틱 노던 시 루트만 노던 시 루트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코스트가 더 비싸지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파이낸셜 코스트를 제외했을 경우에 네. 4달러 내로 할 딜리버리가 수 가능한 있다. 거예요. 근데 미국산은 캐내는데 좀 비용이 더 드나 봐요. 더 들고 리퀴팩션 코스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LNG 가격 차이가 2달러 MMBTU당 2달러가 차이가 나면은 네. 그 가격이 톤당 100불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노바텍 톱 매니지먼트에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마케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가장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수요자들한테 그걸 다 디스트리뷰션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 가격은 정해져 있을 테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개도국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이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말고 네. 새로 그러니까 LNG를 사용할 개도국에서는 가장 싼 LNG를 선호를 하지 네. 비싼 프리미엄 LNG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드릴게요. 오케이 하고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격 경쟁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가스 디벨롭먼트였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 아틱 LNG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레볼루션에 대응하는 대항마가 아틱 LNG 레볼루션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좀 참여해야 개발이 되는데 기술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의 네. 그러니까 기술들이 들어가야 접목이 되는데. 돼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어차피 지금 독일 시장이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LNG로 전환되고 네. 자기네들 LNG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타격 맥시멈 그러니까 타격을 러시아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즐겁네요. 아주 즐겁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하나 이제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뭔가 하면은 네.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가스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메인 가스 시장이 유럽이었는데 이 유럽 시장이 완전히 봉쇄되고 소멸되니까 네. 러시아로 봐서는 모든 방향을 포커스를 아시아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pivot to Asia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핵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 못 파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는 가스가 2019년 말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파이프로 갑니까? 파이프로 가고 예. 있습니다. 그게 시발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구경으로 공급이 돼서 2025년 가면은 38bcm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직전에 2월 초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약속되는 10bcm이 사할린에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동부 시베리아하고 사할린 물량이 48bcm이 2025년에 딜리버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제 서부 시베리아의 가스들이 유럽으로 가던 게 다시 땅에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은 아시아로 와야 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 가스가 다 중국으로 빠지게 되면은 최소한 50bcm 몽골 라인을 통해서 네네. 50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몽골 라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가스가 중국의 그러니까 발해만 지역에 네. 대거로 진입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여유분의 LNG가 다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산동성 밑으로 내려오고 상해로 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가스가 북쪽에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NOC들이 미리 계약했던 LNG를 리세일즈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장 경쟁성 있는 LNG만 사용을 하고 네. 그 나머지는 밖으로 그냥 리셀링 다시 팔든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LNG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겠네. LNG가 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싼 가격의 LNG는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그럼 미국 LNG가 팔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러니까 대책이 뭐였는가 하면은 네.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원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미국 대신에 미국에 대항해 가지고 가장 싼 LNG를 생산하고 공급을 하겠다. 네. 그게 자기네들 스트래티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35년까지 러시아가 원했던 총 LNG 수출 물량이 네. 1억 4천만 톤입니다. 예. 1억 2천만 톤에서 최소 1억 2천만 톤에서 1억 4천만 톤이고 카타르하고 호주가 2020년 기준으로 7,700만 톤이었는데 네. 2027년까지 카타르는 4,900만 톤을 정산해 가지고 1억 2,600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상당히 큰 역할을 카타르 익스펜션에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LNG 탱커들이 많이 그러니까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 수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은 그 자체가 한국이 반드시 1억 2,600만 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개런티는 없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1억 2,600만 톤이 카타르이 1번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대항하는 호주 물량도 1억 톤이 확실하게 넘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물량 대국이 미국이고 그다음 러시아고 이 네 나라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35년부터 2040년, 2050년까지요.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에서 가스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1990년대에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 정말 휴밀리에이션을 당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프라이드를 되살리겠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야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LNG를 LNG 수출을 극대화해서 거기 서방 회사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하고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을 바로바로 열지를 않았어요. 협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러시아산 가스를 파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가격 협상하는데 10년 이상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예전하고 달리 중국한테 가격을 그렇게까지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팔 곳이 왜냐하면 별로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예. 유럽 시장이 날아갔기 때문에 스윙 스플라이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윙 스플라이어가 되는데 그 스윙 스플라이어 되는 위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 봐서는 아시아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가가 뭔가 하면 가격을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수요자로 봐서는 네. 굉장히 이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중국만 수혜자가 되고 예. 일본이나 한국은 수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편을 들고 있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가격을 누가 설정하는가의 문제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스 생산자는 마진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데 가스 수요자는 가장 경쟁적인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하죠. 사고 싶어하죠. 예. 그 리버리지를 누가 갖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요자가 리버리지를 행사하기보다는 예. 생산자가 그러니까 가스 프라이스를 세팅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카타르에서 많이 가스를 수입했었는데 예. 미국은 미국의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미국이 유럽 쪽으로 가스를 보내는 것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보고 미국산 가스를 사다 쓰라고 할 거고 예. 우리는 그럼 카타르 가스를 안 쓰고 미국산 가스를 쓰면 되는데 예. 그때 가격이 제가 미리 추측하기로는 카타르에서 200원에 사다 썼으니 미국산 가스 오면 우리도 200원에 쓰겠다. 오케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400원 내라면 400원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 카타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플레이어들이 예. 다 IOC들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이기 때문에 네. 마진을 그렇게 줄여주질 않습니다. 그 마진을 줄일 용의가 돼 있는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는 그 마진을 가장 낮출 테니까 당신네들 시장을 열어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 가스 시장이 유럽에서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예. 유럽 바이어들은 이제 호구가 된 거예요. 예. 가장 비싼 가격의 LNG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와야 되니까. 그런데 유럽 시장이 그렇게 LNG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았으면 아시아는 그러니까 남아나는 LNG를 갖고서 우리가 가격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상실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프로듀서들이 아시아 아니라도 유럽에 가서 얼마든지 이해됐어요. 프리미엄을 바꿔서 팔 수 있는 거니까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똑같은 게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파는 천연가스가 따로 있고 그렇죠. LNG로 파는 가스가 따로 있어서 파이프로 팔던 곳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럼 이거 LNG로 팔자가 이게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유럽에는 인프라가 깔려 있었는데 파이프가 아시아는 LNG가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 쪽에는 개도국들이 알겠습니다. LNG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개도국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그러니까 LNG 수입 대국에 비해 가지고 바잉 파워가 훨씬 낮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동북아시아는 그 가격이 $8 per MMBTU라면은 예전에 유가가 60에서 70불 사이일 때 네. 인도나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여기는 $6가 맥시멈이에요. 예. 그 이상으로 가면은 국가가 서브시다이제이션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담을 따안고 LNG를 쓰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예. 그래서 LNG가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 코모디티 가격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 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죽일 놈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가 죽일 놈이 아니고 LNG 시장의 측면에 봤을 때는 네. 정말 귀인이에요. 러시아가 그렇죠. 그런데 아틱 LNG가 이제 박살이 나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골치 아프네. 아주.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는 유럽인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쌀밥 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 아니 우리 먹을 쌀도 마땅치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러시아가 저쪽에서 쌀 농사 짓겠다고 한 것도 스톱됐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뒷면을 바라보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동전의 앞면만을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긴 러시아도 자국의 가스를 비싸게 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고 소비자가 유럽 소비자를 일단은 닫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닫아야 되는 상황이 강요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유럽 파이프라인 시장이 아주 록솔리드해서 네. 굉장히 안전했는데 이제 유럽 시장을 다 뺏겨버렸으니까 네. 아시아로 본의 아니게 모든 걸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러시아는 정말 하답답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럽은 가스가 더 필요한데 그 가스를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에서부터 즉 아시아가 사들이던 LNG 가스를 사들이고 예. 유럽은 예.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예. 그럼 아시아의 가스가 모자라니까 예. 뭐 한국이나 일본까지는 러시아에서 직접 관이 못 오지만 예. 러시아에서 중국까지는 가스관이 간다 하니 많이 가죠. 그럼 중국은 LNG 수입을 좀 줄이고 러시아 가스 사서 쓰고 근데 문제는 예. 그렇게 돌면 안 돼요? 연안 지역은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연안 지역에는 LNG를 더 선호해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는. 비용이 더 든다 이거죠. 오히려 파이프 갖고 오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가스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네. 그러니까 액세스가 터미널을 하는 게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 자체가 중국은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세 개가 나뉘는데 네. 북쪽에는 파이프라인 가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네. 중부하고 남부는 LNG가 더 선호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에 아무리 가스를 보내도 북쪽에서는 가스가 남고 예, 남쪽에서는 야 LNG 갖고 오라니까 LNG 그렇죠. 이러면서 LNG 가격 자꾸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북쪽에까지는 파이프라인 가스가 들어가면은 네. 테리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런데 북에서 상해로 가면 그게 몇천 킬로, 그러니까 1,000킬로가 넘고 그다음 거기에서 다시 광동까지 내려가면 또 1,000킬로가 넘으니까 이 이해됐습니다. 테리프, 도메스틱 테리프가 확 올라가니까 예.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 상황이 즐겁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데스프릿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네.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러시아의 위치가 워낙 도미넌트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서부 시베리아 가스가 노드 스트림 2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명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아주 귀한 익스큐즈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한 겁니다. 야, 그 음모론자들이 소설을 썼으면 미국이 이런 상황을 유도했다고도 음모를 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그래서 결과네요.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가 한 예. 얘기가 그거예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백그라운드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네. Who drove them? 네. 그게 이제 빅 퀘스천 마크예요. 구조적으로는 미국은 이런 상황이 오기를 내심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비락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스 대국이 이야. 머니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우크라이나 워는 LNG 워고 머니워라고 표현한 겁니다. 러시아가 그럼 혹시라도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했다면 한번 머뭇거리거나 좀 신중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 겁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박자가 안 맞았어요. 크리미안 전쟁 2014년 때는 네. 아주 그게 쉽게 자기 의사대로 해결이 됐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일 경우에는 준비가 비교적은 잘 돼 있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퍼스널 그 헬스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냉정한 판단을 못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안 됐고 본인의 건강 문제가 그러니까 같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올아웃 워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윈터 올림픽 게임 북경 참석을 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고 나서 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전쟁을 네.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상황이 만약에 통상 지난 20년 동안 보아왔던 푸틴 대통령의 그러니까 아주 평정심을 갖고 있던 푸틴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그 결정을 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결정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로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틱 LNG의 레볼루션을 와이프아웃 시키는 근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가스 수요자한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득을 본 겁니까? 굉장히 덕을 본 거고 러시아와 가스를 들여오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으니까. 그렇죠. 그럼과 동시에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중국은 초대형 시장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초대형 공급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은 두 나라가 세퍼레이션 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양쪽 그러니까 아틀란틱에서는 이 두 나라를 떼어놔야 된다라고 늘상 그러니까 외교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바인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신냉전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스트럭처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구조상으로 러시아가 중국하고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둘이 마냥 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따질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그렇게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지만은 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이제는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협상력을 많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일 피해 본 부분은 그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자는 사실은 유럽 시장 그 자체예요. 저도 유럽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유럽은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가스를 공급받는 소스가 끊겼는데 예. 그럼 그걸 어딘가 비싸게 사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예. 계획상으로는 이게 미국의 LNG에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데 유럽이 지금 갖게 되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미국의 LNG 공급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인 공급원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지난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석 달 사이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그 대사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 가운데서 네. 특히나 그 나이제리아나 앙골라 같은 데는 LNG를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앙골라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6트레인으로 2,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5년 후면은 아마 3,000만 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블한 LNG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급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갖고 있는 다른 그러니까 그 웻가스도 많고 그러니까 드라이가스도 많기 때문에 유럽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굉장히 큰 인프라 디벨롭먼트 코스트를 비용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예전에 유럽 시장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의존하던 그 단계를 하나 넘어가지고 예. 훨씬 더 많은 양의 LNG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이 유럽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프리시에이션 받을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산유국으로서 공급원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올라갑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양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LNG하고 파이프라인 가스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나이지리아의 물량이 그러니까 그
스팟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원래는 다 아시아로 나오던 물량이 예. 이제는 다 유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분의 LNG가 상당히 많이 소멸되는 거죠. 비싼 LNG만 남지 싼 LNG는 소멸되는 거죠. 유럽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 높은 에너지 가격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한동안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혹시 그럼 그런 현상이 예, 그 이른바 친환경, 예, 탈탄소 정책을 예,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그럼 다시 석탄으로 가고 원자력으로 가자. 예. 최근에 이제 원자력을 그래서 친환경 연료로 구분하기도 하고 반대로 좀 가서라도 일단 이 위기를 넘기자고 할 거고 예, 일단이라고는 하지만 다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방향 중에 예. 어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은 그러니까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넷제로에 대해서 가장 어그레시블리 그 타켓을 펄스윙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에서 오일 앤 가스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디펜던스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걸 넷제로로 정말 어그레시블리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밸런스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 아직은 그 가늠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too early to say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 겨울하고 내년 상황을 봐서 그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균형을 잡는 정책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문제는 올 겨울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네.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윈터 히팅 코스트가 outrageously expensive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겨울이 될 겁니다. 유럽에서.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소식이 아닐 뿐만 아니고 참 고통스러운 결과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나쁜 상황은 많은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형태로 본의 아니게 네. 80이 넘은 고령층의 분들이 추워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크게 받으면 예. 다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땅 좀 주고 예. 러시아도 당신들도 지금 고민이 많잖냐.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예. 그리고 서로 평화협정 같은 거 빨리 맺고 예. 러시아 가스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오고 노드스트림도 투구도 하고 예. 빨리 두 번째 겨울 오기 전에 빨리 하자. 그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네이토의 스탠스 자체가 일단은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그 되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춥고 가스도 없고 힘든데 그것만 하면 다시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예. 자기네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은 내 탓이 아니지만 평화협정 잘못 맺거나 해서 뭔가 정치적인 그 방향이 흔들리면 내 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one step further해서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 어젠다를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많이 쓰는 나라인데.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국도 작년에 수입된 양이 거의 4,700만 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개발한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었는데 결과가 없었죠. 네. 그러고 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자원 쪽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오일 앤 가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리뉴어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원자력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과격한 그러니까 드라스틱한 에너지 폴리시를 선택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트랜짓 그러니까 피리어드의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로서 가스의 역할이 컴프로마이즈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예.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굉장히 비싼 LNG를 개발했습니다. 그 가격이 900만 톤 생산 물론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리퀴드도 있지만은 이치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개발 비용이 얼마였는가 하면 450억 달러입니다. 네. 900만 톤에. 그런데 그거는 다른 그 개발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2천만 톤 규모를 거의 반값 그러니까 450억 불의 반값 수준으로 다시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원 공급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가스공사 하이드로젠에 목을 메고 가스는 완전히 LNG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수요자들한테 가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페이를 그러니까 비를 페이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은 그거는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가스만 사러 다녀서는 안 된다는 아니죠. 말씀인 겁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돈은 많은데 프로젝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국가 에너지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까지 트랜짓 피리어드 통해 가지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확장해 주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뉴얼 하나에만 맞춰 가지고 그 더티 오일 앤 가스에 대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방향을 잡아놓으면은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더라도 가스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유럽에서도 똑같이 얻고 있는 레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잡힌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원사이드로 그냥 몰려가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과 기술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어떤 아시아나 혹은 중동의 어떤 나라에 그 LNG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치면 예.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전량 우리나라로 가격과 무관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서도 개발을 하면 국제 가격에 따라서 그 나라 땅이니까 그래도 예. 팔 거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비싼 가격에 가져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낮출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이제 그러니까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어링 가스를 처리해 가지고 LNG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LNG 가격을 그러니까 competitively priced 된 LNG를 공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스는 러시아에서 중국 북쪽으로 오는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가스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가스 우리가 좀 갖다 쓸 방법은 없습니까?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예. 근데 멘털리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니까 쓸 수 없다라는 그 멘탈 갭만 깰 수 있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럼 저쪽 몽고 쪽까지 온 가스를 우리나라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늘상 아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산동성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거리 해봐야 300km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서브시 파이프라인을 그냥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두 개를 만들어서 OBCM 해서 CPCM 그 심리스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다고만 해도 예. 그게 엄청난 리버리지입니다. 협상력이 된다. 그렇죠. LNG 우리가 LNG만 쳐다보고 있는데 LNG 사러 갔다 비싸면 일본은 파이프라인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산동성에서 우리까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그 개설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스 파이프라인만 건설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그러니까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네. LNG 그러니까 공급 국가에 대해서 니네들이 계속 이렇게 프라이스를 강요하면은 이거 우리가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만 다 보내서 중국이 그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이든 어느 쪽이든 사할린 쪽으로 보내면 일본으로도 팔 수 있고 우리나라로도 팔 수 있고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또 뭐 대마도 해협을 넘든 어쨌든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 북한을 이렇게 발표해서 해가지고 동해로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예.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면 좋은데 동해가 수심이 너무 깊어요. 네. 황해는 수심이 얕아요. 100m 수준인데 온에버리지로 예. 맥시멈. 그런데 동해는 이게 수심이 1000m예요. 그래서 그 수압을 견디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 북한 땅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죠, 박사님? 대충 커버는 해드렸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그러니까 발상이 참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한국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요. 금융하고 에너지 부분인데 이걸 네. 늘상 떼어서 생각해요. 그런데 에너지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돈이 되는 것 또는 돈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고 네. 에너지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비즈니스만큼 이게 투자. 엄청난 리퀴디티입니다. 예. 에너지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이 아니고 경 단위의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빅 플레이어들이 다 달라드는 시장이 오히려 깼습니다. 영국 가시기 전에 예. 자 그럼 우리는 올해 내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큰 그림은 대강 알았고 예. 우리도 야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행동 지침까지 액션 플랜을 좀 만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가격이 낮춰진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방법을 장기 계약 찾아야 됩니다. 뭘 그럼 그들이 뭘 필요하는 건지를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공짜로는 안 해줄 테니. 한국이 갖고 있는 실력 중에서 제일 큰 실력이 매니팩처링하고 EPC입니다. 정말 EPC는 뭐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예. 정말 뛰어납니다. 한국 회사들이. 예. 그거 제대로 활용해도 상당히 보탬이 될 거고요. 그 나라 인프라 건설에 도움을 좀 주고 그렇죠. 우리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받아오는 거 빨리 파트너 찾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 파트너들 다들 찾으러 다니겠네요. 그 가스 수요국들은 지금. 요번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독일 수뇌부들이 네. 카타르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아주 그러니까 카타르가 개발을 원한 그 4,900만 톤 추가 물량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독일이 가져갈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전쟁 피로감,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유럽도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 그 피로감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평화 협정을 맺든 휴전 협정을 맺든 적당히 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 압력을 피해서 계속 싸울 만한 이유도 적어서 대강 겨울쯤 되면 이 전쟁은 마무리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 그렇게 돼도 에너지로 다 고생은 고생대로 앞으로 해야 되면 굳이 그 전쟁 마무리 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마무리되면 따뜻한 겨울이 된다면 마무리하려고 하겠으나 그거 어차피 안 될 거면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네. 그런데 그 러시아는 그 필요 없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혼자서 독박 쓰는 상황을 감수하려고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달리 말해서 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당신네들도 그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는 쉐어를 해야 된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걸 요구한다는 뜻입니까? 최소한 에너지 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치에 대해서 showing the respect를 해달라라고 아마 기대를 할 거예요. 예, 뭐 명분이든 실리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은 그 리스펙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겨울이 지나야지 러시아의 그러니까 위치를 인정해 줄 거다. 추운 겨울 한번 넘고 나야.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던 파이프라인이나 등등이 다시 복구가 될 걸로 보십니까? 복구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인 예,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프레싱 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터치 안 할 겁니다.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10만이 알 수 있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가스 시장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면 유가도 만만치 않게 비쌀 것 같은데 그래도 신만이 알고 있다는 말씀은 내릴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변수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가스 가격인 유럽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프리미엄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네, 가스는 그렇고. 예, 오일은 국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다른 쪽 수요도 있고 하니. 예. 다만 유럽에서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은 계속 비쌀 것이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에는 언제 또 오십니까, 박사님? 늦가을에 다시 한번 방문할 늦가을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시면 그 사이에 또 공부해야 될 것이나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한 번 더 청하겠습니다.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한 바퀴 다 돌면서 좀 입체적으로 잘 그려졌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 가스도 하나도 안 나고 석유도 하나도 안 나서 참 그렇게 그 벌판에 아무 옷도 안 입고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적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국가 이익하고 국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지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 고민을 꼭 이제 해야 하는 시기가 우리가 아주 길지가 않아서 예. 고민해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또 악순환이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지정학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너무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네. 에너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 관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는 국제 관계의 핵입니다. 왜냐하면 리퀴디티이기 때문에. 예, 국제 에너지 전문가 백근욱 박사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